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은 학습 능력 진단 검사의 해석 방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학습 능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장면에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구체적으로 지도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행동적 특성들, 이런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검사 도구가 학습 능력 진단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 능력 진단 검사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알면 이 검사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그 인간이 숨겨져 있는, 그 다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심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지능이나 성격이나 흥미나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들을 측정하여 보다 어떤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심리 검사입니다. 근데 이 심리 검사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요. 이 객관적 검사가 바로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한 사람과 애브노멀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투사적 기법도 그런 임상적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비구조화된 검사 도구로서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져 있는 부분들을 측정하자 하죠. 그러나 이 학습 능력 검사는 객관적 표준화된 검사 도구임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어떤 목적은 뭐고 특징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습 능력 진단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냐.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검사 도구를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 부모가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해서 관여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는 저해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데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자료와 상담 전략을 제공하는데 이 검사 도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는 어떤 인성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학생의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구성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사이는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해서 아이에게 불필요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학습 효율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특징은 뭐냐면 학습 능력에 필요한 어떤 인지적 요인,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의 성향적,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봤는데 ADHD에 해당되는 주의력 결핍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습에 필요한 어떤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저해 요인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보호 요인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학습을 하는데 전략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학업 성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성향과 학습 능력, 학습 환경, 주의력 결핍으로 되어 있고요. 학습 성향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겠나 의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습관, 그리고 이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실성, 근면성이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어떤 책임성,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이 학습에 있어서의 환경, 학습의 목표를 작동하도록 하고
학습에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ADHD에 해당되는 어떤 가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 도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온점수가 있고 백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화된 점수가 있습니다. 자, 온점수는 뭘까요? 검사에서 획득한 학생이 맞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검사에는 이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분위 점수와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이 아이의 어떤 것을 나타내요? 어떤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70%로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보다 못한 아이가 69명이 있고 이 아이보다도 잘한 아이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29명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느 지점에 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백분위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표준화 점수라는 것은 뭔 말일까요? 이게 상대방과 비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40점을 받고 친구가 20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 20점보다는 40점 받은 게 2배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표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는 이 표준화된 점수로 뭐 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표준화된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매우 유용한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학습 전략 우리가 학습 그 능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틀에 이 전체적인 정상 분포 틀에 아이들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검사동을. 그래서 이 50을 중점으로 이를도록 낮은 거고 50으로 중심으로 해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40과 60 편차가 있기 때문에 40과 60에 해당되는 T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전략에서는 40 이하를 낮이 그 다음에 60 이상을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하인 사람들은 어떤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60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보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항상 이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항상 이쪽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점수가 30 미만은 매우 낮음. 그래서 T점수 39점부터 이 30점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 아이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수정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이 아이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고 증진시켜줘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점수가 이 아이의 가장 낮은 점수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높은 점수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검사의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검사 도구의 프로파일을 받았을 때 학습 동기, 학습 습관, 근면성, 책임감에 있어서 제가 50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습의 어떤 동기나 근면성이나 책임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성이 이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꾸준히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근면하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가서 앉아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아이는 동기도 되고 근면성도 있으니까 이 근면성이 일관성과 어떤 꾸준함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습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해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계를 하려면 먼저 이 아이의 가장 높은 점수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T점수가 40 이하인 경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40 이하로 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전문적 심리 치료가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학습 동기나 그다음에 근면성이나 학습 습관이나 책임성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나왔을 때는 그 아이의 강한적인 요인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0과 60이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학습 성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성이나 학습 동기나 학습 습관도 있겠지만 꾸준히 가고자 하는 근면성이 아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근면성을 모아시켜주도록 해줘야 돼요. 습관화시켜주도록 하는 게 이 학습 성향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의 능력입니다. 자, 학습의 능력을 보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는데 모든 학습의 기본적인 부분이 이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은 모든 게 뭐로 돼 있어요? 학습은 언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수리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리 능력은 높은데 언어 능력이 낮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상한 곡선을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고 수리 능력은 낮아도 언어 능력이 점수가 높다 그러면 상향 곡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 높은데 수리 능력이 낮은 아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게으른 아이거나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어떤 실패감이나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이럴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대체적으로 높으면 수리 능력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리 능력은 높은데 언어 능력이 낮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아이가 언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학습이 안 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중심 내용 파악 훈련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전 찾기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렇게 낮은 아이들에게는 매일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읽었는 게 중심 내용 하도록 하고요. 중학생 정도 되면 사설을 오래서 그 다음에 중심 단어를 요약을 하는 이런 방법의 연습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이렇게 50 이하일 때는 이 아이의 어떤 기초 학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두 개에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서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나왔을 때는 이 아이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이 지도를 해 주신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 환경에 대한 프로파일입니다.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 목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학습 환경,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돼 있느냐, 학습의 증진,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내 아이의 그 어떤 유능감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느냐, 그 다음 학습 정보, 다양한 정보를 부모가 제공해 주느냐. 여기에 보면 이 아이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돼 있지만 어떤 학습에 대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양질의 정보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알맞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은 학습의 어떤 전략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내가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아까 보시는 바처럼 이 40을 중점으로 보고 60을 중점으로 봐서 이 아이의 T점수가 60점인 부분들을 온다라면 이 부분이 아주 이 아이의 강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하는 환경은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학습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도록 하고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인식하도록 했어서 이 목표를 갖게 해서 이 아이의 학습에 대한 증진을 갖게 되도록 하고 학습 증진이 대체적으로 낮은 아이들은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달려주려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40 이하냐 60 이상이냐를 살펴보면서 그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 겁니까? 주의력 결핍 아동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력 결핍 아동은 이것은 뭐하고 꼭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수리 능력이나 그 다음에 언어 능력하고 연계해서 보십시오. 주의력 결핍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40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ADHD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어 능력 플러스 수리 능력이 T점수 40 이하이면서 이 영역에 해당되는 능력들이 60점 이상을 넘어간다라면 그걸 의심해보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 아이에게 최상의 그 부분을 빨리 줄이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행 행동이라는 것은 뭔 말일까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60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습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이 넘어가면 긍정적이었지만 주의력 결핍에서는 60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부정적입니다. 이쪽에 해당될수록 ADHD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로 갔을 때 이 아이들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같이 이제 주의력 결핍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ADHD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제에 대해서 주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 행동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하이퍼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충동성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동성 있는 아이들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의력 결핍 아동들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요인들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그런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할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습 동기, 아이들의 어떤 의욕과 성취 의욕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 할까요? 자신의 목표를 만들도록 해서 그 목표를 뭐 하도록 스스로 자기 언어로 얘기하게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뭐 하도록 하루에 5번씩 큰 소리로 얘기해 보기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자기 언어를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도록 한다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아이 스스로 공부를 책임감 느끼고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탐색하도록 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뭐 하도록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있다남을 뭐 하도록 알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때 학습 동기를 가지려면 뭐 할까요? 학습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 뭐 하도록 희열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도록 스스로 격려해주고 아이한테 격려해주고 선생님도 거기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새가 있고 가장 행복한 새가 있다. 그 새가 뭐라고요? 날새.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자 손을 대면서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봐라. 날새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도록 해주는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여기서 이 아이에게는 꼭 물어봐야 돼요. 통찰적 질문.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한 그런 통찰적 질문에서 동기를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진짜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리고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에게 학습 동기를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바로 통찰적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동기를 갖도록 그런 적절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오늘날 선생님은 가장 유능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아이에게 알맞는 적절한 질문을 어떻게 던질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동기에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 습관입니다. 이제 보통 어떤 습관을 기를 거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학습을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면 감각을 통해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 다음에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로 가죠? 단기 기억으로 갑니다. 이 단기 기억이 뭐로 가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각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뭐냐 하면 반복이나 시험밖에 없어요. 반복이나 시험밖에. 그래서 그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습학습. 내가 국어를 1시간 내내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분습학습 할 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어 공부를 쭉 한다.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영어 25분을 하고 잠깐 5분 시식하고 또다시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이 앞에 배웠던 것을 뭐 하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영어로 넘어가면 앞에 봤던 것 이거 봤는데 걸린 데는 한 5분도 안 걸려. 또 보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수학을 영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이 영어 했던 걸 또 한번 보면서 눈을 보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하는 거냐 벌써 한 3번 정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한다라면 인간은 1시간이 지나면 52%를 다 잊어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성을 딱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쉬는 시간 10분에 자기의 배웠던 1시간 전에 배웠던 걸 금방 뭐 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지금 저희가 이제 수학, 영어로 일행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분습학습이라는 거 바로 이렇게 앞에 배웠던 것을 반복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분습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주의 집중 시간이 20분 내지 25분입니다. 요새 심세 8분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콘텐츠 할 때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것을 한번 다시 보고 또 새로운 걸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새로운 거 할 때 앞에 배웠던 거 또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분습학습을 해줘서 아이들이 뭐 하도록 그 반복을 통해서 최대한 자신의 것을 만들도록 습관을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2의 천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관되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분습학습을 하려면 며칠? 한 40일 동안을 꾸준히 반복적인 그런 패턴으로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근면성이죠. 내가 작은 것부터 성취하려고 하고 그런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려면 뭐 해줘야 될까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적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교사나 부모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내가 습관화시키고자 하는 근면성에 대해서 꾸준함이 선생님들이 일관되게 뭐 해준 거예요? 1차적 어떤 보상이라든지 강화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근면성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은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 성취감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 열등감과 무력감이 쌓여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가장 쉽게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책임지기 기법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딱 하셨잖아요. 그래서 팁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내 반에 있는 아이가 저는 내일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네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 그러면 네가 결정한 거니까 선생님 따라서 네가 스스로 해봐. 나는 오늘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네가 그렇게 따라서 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반복해서 5번 정도 선생님 앞에서 보고 크게 소리를 하고 보내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 거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 이게 돼야 돼요. 선생님이 너 오늘 10시까지 공부하면 어떻겠니?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이러니까 나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10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로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지기 기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번 해봐라. 네가. 너 잘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보기에는 네가 공부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봐라. 이렇게 책임지기 기법들을 적용하는 게 아이들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책임을 완수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야, 노력했구나, 열심히 했구나라고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습의 목표. 학습의 목표를 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구체성이 가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 시험을 잘 볼 거야라고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 예를 들면 국어에 95점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성과 시간성이 있어서 측정 가능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갖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아이의 네의 강점이 뭔가 이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구체적인 어떤 학습이나 흥미에 대해서 목표를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돈을 잘 벌 거가 아니고 나는 20년 후에 20억을 벌기로 나는 원한다.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런 구체성 목표를 학습의 목표를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목표란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융통성이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이나 가치 있는 것은 알겠지만 융통성이란 건 뭐냐면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를 짤 때 아주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뭐 하겠어요?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이하고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목표를 만들어 놓고 결정하면 꼭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네가 이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일을 탐색해 봐야 됩니다.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까지 물어봐 줘서 그 목표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습 환경과 학습 증진, 학습 정보입니다. 자, 학습 환경은 뭐 할까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데 어떤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혼자만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냐, 주로 내가 시각을 사용하느냐, 촉각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청각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 어떤 방어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의 물리적 환경이 가정에서 안 된다라면 도서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소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증진에 의해서 부분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의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지 않아요? 교사가, 선생님들이 아이의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목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격려해 주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철이야, 선생님은 너가 이번 과학시험에 선생님이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 봤을 때 너는 참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격려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 정보는 뭐예요?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학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습 정보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뭐 해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정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학습이 안 되는 아이일수록 학습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일수록 너 어떻게 공부하니 물어보지 말고 너 오늘 하루 일과를 선생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럴 때는 너는 어떻게 공부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너에게 맞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가 학습 정보를 선택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지 능력. 이제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수리 능력인데 언어 능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소리 내서 읽기나 글 요약하기나 그 다음에 관계 짓기나 정교화시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들어온 저속과 동화 조절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리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어떤 심리적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좀 보시고 이런 아이에게는 오답 노트 만들기라든지 내가 모르는 거 질문 만들어 보기라든지 만들어 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도 하나의 암기적 어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그 패턴을 몸으로 익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내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언어 능력은 꾸준히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훈련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실제 매 시간에 매일 하루에 10분씩 소리 내어 자기의 책 읽기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반에서 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다라고 한다라면 중심 내용 파악 훈련들을 아주 매일마다 쪽지를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줘서 거기에 중심 내용이 뭔지를 연습시켜 보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주의력 결핍 아동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검사에 나왔다 그러면 첫째 뭐 해야 돼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물을 먹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소화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옵니다. 그러면 약물은 뭐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서 아이에게 맞는 부분을 해주면서 약물만 먹여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맞는 행동 수정이라든지 게임 어떤 놀이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의력 결핍 아동 해동해 주는 시간은 뭐냐면 아주 작은 시간 한 5분 3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력 결핍 아이들은 뭐냐면 그것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좋고 나쁨에 대한 안 되고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일관되게 부모가 그 다음에 교사가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선생님이 이거 힘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나가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완 훈련, 명상이라든지 온몸에 힘 줘봐, 손 꾹 줘, 자, 손 풀어, 확 풀어. 이렇게 이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떠보자 해서 숨이 찰 때까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만트라 명상 같은 이런 기법들도 아이들한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아이하고 행동 계약서를 써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되면 보상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교시 전략이에요. 자, 이런 애들한테는 뭐 하냐면 꼭 시켜봐야 돼요. 어떻게 해봐요? 생각해봐. 스톱. 생각해봐. 느껴봐. 말해봐. 그리고 나서 행동하도록.
스톱, 생각해봐. 그걸 생각한 것을 말로 해. 그 다음에 뭐 해봐? 느껴봐.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교시 전략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의 그러한 주의력 가행 행동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검사 도구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 능력 검사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들은 절대적인 이치 평가보다는 어떤 교육적 어떤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난 한사의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육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의 관심보다는 현재 전반적인 수진, 그 다음에 각 요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도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하는데 포커스를 가져주시는 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아이는 저런 특성을 가지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다음 잘못된 어떤 이런 그 판단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 아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기의 발달들, 그다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전반적인 관계를 연계지어서 그 아이가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지능력과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서 그 학생의 학습 목표라는 근면성이나 언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는데 포커스를 가진다라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아주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학습 목표와 근면성과 언어 능력만 제대로 돼 있다라면 학습을 해가는데 거의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이 검사 도구를 가지고 부모하고 학생하고의 그런 상담을 할 때는 꼭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다음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하시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어떤 학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근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며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